네, 이번 시간에는 파트 4로 넘어갔네요. 투자자 분쟁 예방. 그 중에서 이제 챕터 1 먼저 하겠습니다. 챕터 1은 분쟁 예방 시스템입니다. 분쟁 예방. 누구와의 분쟁일까요? 뭐, 금융투자자와 뭐, 금융소비자 간의 분쟁 예방이 좀 제일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미 배웠던 부분에서, 앞에서 봤던 부분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이 다시 반복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쭉 복습하는 생각으로 좀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분쟁 예방 시스템 일반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먼저 금융 분쟁이란 먼저 보면 금융 분쟁, 금융기관, 관련기관, 예금자 등 금융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이 금융 관련 기관의 금융 업무 등과 관련하여 권리 의무 또는 이해관계가 발생함에 따라 금융 관련 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을 말함. 쉽게 얘기하면 어쨌든 금융 소비자와 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회사 간의 권리 이익에 관련된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상대로 제기하는 이런 분쟁을 금융 분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자본시장법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냐? 자본시장의 규제 개혁과 투자자 보호 강화를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투자자 보호를 하는 것을 좀 중점으로 하고 있는 거죠. 금융투자업자에게는 영업과 관련하여 가능한 많은 자유를 부여하되 한편으로는 투자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일견 상반된 가치를 추구하고 있음. 네, 이렇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섹션 보면은 금융투자 상품 권유 판매 관련해서 의무입니다. 이런 의무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 의무대로 처리하지 않았을 때 이제 금융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지켜야 하는 의무들 예전에 봤던 건데, 첫 번째가 선관 의무 등 고객 이익 최우선의 원칙. 자, 자본시장법 제37조 신의 성실의 의무, 이거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데, 금융투자업자에게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것,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 이익을 해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얻도록 하지 않을 것. 이거 계속 나오죠.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 79조에서는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있냐? 집합투자업자, 이거 펀드 관련된 내용인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에 대하여 좀 오태가 있네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운용할 것, 선관 의무. 그러니까 79조는 펀드 투자에 대한 거, 이거는 충실 의무.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네요. 다음 4번 이해 충돌이 발생한 경우 다음의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함. 우선순위. 어떠한 경우에는 고객의 이익은 회사와 회사의 주주 및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한다. 이거 좀 이상한데? 제가 오타를 썼나? 어떠한 경우에는이 아니라 경우에도겠죠. 경우에도 고객의 이익이 우선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1순위. 그 다음 회사의 이익은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한다. 임직원의 우선, 회사의 이익이 두 번째입니다. 모든 고객의 이익은 상호 동등하게 취급한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거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두 번째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사의 이익이 먼저냐, 임직원의 이익이 우선이냐, 회사의 이익이다. 자, 이해상충에 대한 방지.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고 내부 통제 기준에 따라 이를 적절하게 관리해야 된다.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실을 미리 해당 투자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가능성이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매매, 그 밖에 거래를 한다. 이거 문제 풀어봤던 건데, 저가무 매매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회피이죠. 가능성이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매매나 그 밖에 거래하지 마라. 이러니까 이 부분 문제도 자주 나오니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했던 부분 반복인데, 그 다음 소속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 자, 소속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 금융투자에서 직원은 어떤 충실 의무를 해야 되냐? 소속회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은 회사와의 이해상충 관계에 있는 지위를 맡거나 업무를 수행해서는 아니됨. 그 다음 회사가 승인을 받은 대외활동, 이거 대외활동 내용이네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자산이나 인력 등을 사용할 수 없음.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의 경우 반드시 준법감시인과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처리. 이것들을 금융투자회사 직원들은 충실하게 지켜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 고용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 여기에도 일정한 의무가 부과된다는 얘기죠. 고용기간 중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정보 등 보도 정보 등 자료를 회사에 반납하며 이를 공개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됨. 계속 했던 내용 반복인데, 고용계약 후 고객으로 하여금 소속회사에 대한 오해를 유발하는 명함 등을 교부해서는 아니됨. 이게 소속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좀 해가면서 이제 조금씩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반복이 되니까. 그래도 뒷부분으로 갈수록 했던 내용이 좀 반복되니까 좀 수월해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정확한 정보 제공 의무. 정보를 제공해서 유의할 점. 일시적 약정으로 많이 올리기 위해서 고객에게 유리한 정보에 치중해서는 아니됨. 유리한 정보만, 장점만 막 나열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고객에게 불리한 정보도 제공하여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이거 혹시 말 좀 잘못 이해해가지고 틀린 거로 생각하면 안 되고, 불리한 정보도 얘기를 해줘서 이제 장점과 단점을 잘 고려해가 고객이 판단할 수 있게 해주라 얘기죠. 특별한 위험이 내재된 상품에 대한 고지 설명 의무 등 위반했을 경우 회사 또는 직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이 부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섹션 세 번째, 금융투자 상품 판매 관련 일반 기준입니다. 일반 기준, 어떤 기준 갖고 있을까? 고객에 관한 정보. 고객에 관한 정보. 금융투자회사 임직원들은 고객의 인적사항, 재산, 수입 등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면 안 된다. 그리고 고객에 관한 어떤 사항이 비밀정보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이게 확실해질 때까지는 일단 비밀정보인 것으로 취급을 한다. 이것도 계속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걸 제외하고는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게 고객에 관한 정보는 사용 목적 이외에는, 원래 본연의 목적 이외에는 누설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 이 얘기죠. 재본시장법 제54조에서도 고객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자, 그 다음 회사의 정보. 금융투자회사 임직원들은 회사의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다뤄야 되냐.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회사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부당하게 사용 금지. 같은 내용인데, 직무 수행자에 알게 된 정보는 회사의 재산에 속하므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사용.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회사의 정보 유출에 관련된 내용인데, 뭐 당연한 얘기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고객 회사의 비밀 정보를 관리법령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공. 다음 정부 감독기관과 연락하거나 정보를 주는, 다 지금 준법감시인에게 사전 통보를 하고 협의. 회사로부터 사전 연락을 받아 강연, 방송 등에 참여하는 경우 의견 개진의 내용과 사용할 원고 등을 준법감시인의 사전, 다 이것 좀
반복되고 있는데 준법감시인 역할이 많네요. 고객이 동의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특정 고객에 대한 언급이나 확정되지 아니하는 기획 단계 상품 등을 언급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고객정보 처리. 이거는 실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뤄지고 있죠. 제정 배경은 2011년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했고, 일반법으로서 관련 특별법이 없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리한다. 뭐 특별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법 먼저 처리를 하고, 이게 없으면 그냥 일반법으로 처리한다 이 얘기죠. 개인정보의 개념 및 처리 기본 원칙. 개념은 크게 세 가지. 정보 주체, 그리고 개인정보 파일. 이거 업무 하신 분들은 이거 막 입력하는 거 있는데, 저도 이 부분 좀 관련된 업무를 해본 적이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설명이 되어 있네요. 보면 정보 주체는 처리되는 정보에 의해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개인정보 파일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의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 개인정보 처리자, 이게 담당 업무 처리자죠.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개인 및 단체가 다 들어간다고 보니까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처리자는 뭐 개인만 되는 게 아니고 단체도 될 수 있고 법인, 공공기관 다 들어갈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 기본 원칙 그냥 한번 쭉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그렇게 뭐 막 외워야 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목적에 따라 피해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 처리 목적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되고 안정성, 정확성, 최신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말이 좀 그 다음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 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해서 안전하게 관리하고 처리 방침에 대해서 공개해야 되죠. 처리 방침에 대해서 공개하고 열람 청구권,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며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할 것이며 익명 처리가 가능한 경우는 익명 처리. 이거는 좀 안 봤던 내용이라서 익명 처리 가능하다.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하여 정보 주체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 보호 원칙이니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외워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정보 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개인정보 처리 여부를 확인 및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권리, 사본 발급도 포함한답니다. 사본 발급 원하면 처리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 개인정보 처리 정지, 정정 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그 다음에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받을 권리, 이런 권리를 갖는다고 하니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읽고, 그 다음 개인정보 처리 관리,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게 있냐,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그 다음에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 주체와의 계약, 체결,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이럴 때 수집 이용을 받는다는 얘기죠. 정보 주체의 법정 대리인에게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다음에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틀리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보고 외워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명백하게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그 다음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경우 그 불이익 내용이 4가지인가 봐요. 여기 4가지 사항이라고 나오니까 뭐 이렇게 교재에 나온 대로 일단은 외워둬야겠죠.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하고 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동의하고 받아야 된다. 네, 이렇다고 하네요. 개인정보 수집의 제한. 수집은 어쩔 때 제한을 하냐? 개인정보 처리자는 그 목적 이외에 최소한의 정보를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되고 목적에 필요한 그것에 대한 책임 입증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 다음 이런 거 실수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외워둬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에 개인정보의 수집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되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에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 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아니 됨. 원래 제공하려던 재화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래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에 그런 정보죠. 선택사항에 보통 많이 들어가는데 필수 개인정보 수집 사항이 있고 선택 개인정보 수집 사항이 있을 때 이런 선택 사항에 했을 때 필수적으로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재화 서비스를 제공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의 제공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 다음의 사항을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하고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된다.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보유 이용 기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 내용 이것들을 다 알려줘야 된다는 거. 그다음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이거는 좀 알아둬야겠죠. 혹시 국내 말고 국외 요 1회 요 5가지 사항을 다 정보 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개혁을 체결해서는 아니게 되겠죠. 이 수집 이용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동의 범위를 벗어난 제3자의 제공을 해서는 아니 되고 당연한 말이 좀 많이 하고 있어서 그냥 보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로 나와도 이거는 그냥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관리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 달성되는 등 불필요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괴 복구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겠죠. 보존해야 할 경우 부득이하게 보존해야 할 경우에는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 관리 뭐 보존해야 될 일도 생길 수 있겠죠.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가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관리하도록 문서를 작성하고 해당 업무를 초과한 이용이나 제3자 제공 금지 민감정보 및 고유 식별정보 이거 주민번호죠. 대표적으로 별도의 동의를 얻거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된 경우에 하나야 예외적으로 처해. 그만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를 내부망에 저장할 경우 위험이 있는 경우 암호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6년 1월부터는 내 외부망 구분 없이 암호화 무조건 암호화한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처벌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여 고의 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에 대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이런 말 익숙하지 않으니까 좀 외워둬야겠죠.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는 피해액의 최대 3배. 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를 봤을 경우 구체적 피해액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법원 판결을 통해 정해진 일정 금액을 보상받는 법정 손해배상 제도 300만원 이내라고 하네요. 다음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타인에게 제공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취해진다고 하니까 네, 꼭 지켜야겠죠. 자 마지막
챕터 1의 마지막 섹션 5 금융소비자 보호. 이거 지난번에도 했었는데 다시 정리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의 정의. 금융회사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융서비스, 금융상품 계약 체결 등의 거래를 하는 상대방으로 정의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 그래서 보호의 정의는 뭐냐? 금융시장 공급자에 비해 교섭력, 정보력이 부족한 수요자인 금융소비자의 입지를 보완하기 위하여 불공정하고 불평등 제도의 관행을 바로잡아 일련의 업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업무라고 보면 되겠다. 왜 필요할까요? 이 필요성. 금융상품의 공급자에 비해 교섭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교섭력에 대해서 이제 어떤 얘기인지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소비자 교섭력은 상품 선택의 다양성, 가격 흥정 가능성, 거래 교체 용이성, 정보의 대칭성 등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거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를 이해하면 그냥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해서 다 이해한다고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차례대로 보면은 금융회사는 표준화된 상품을 만드는 경향이 있고 대체로 상품이 다양하지 못하고 제한적이다. 그래서 상품 선택의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가 금융회사의 가격으로 흥정할 수 있는 사항도 거의 없죠. 그냥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 뿐이죠. 가격 흥정하는 그런 거 없고. 그다음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이 체결된 이후 일정한 손해를 감수하지 않으면 교체하기 어렵다. 상품을 해지하고 갈아타는 거 뭐 이런 거지 그냥 바꿔주거나 그런 게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근데 거래되는 상품의 계약의 복잡성, 전문성 등으로 인하여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한다. 좀 어렵죠. 이런 계약서 같은 거 읽어봐도 잘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투자 권유하는 사람의 말을 그냥 믿고서 이제 상품을 가입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 발생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밑에 쭉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 다음, 소비자 보호를 통해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공정한 금융거래를 위한 교섭력의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권익을 보호하고 금융시장을 통한 자원배분의 최적화를 달성하기 위한 게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소비자 효용 극대화하고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거죠. 고객들한테 금융문제로 인한 평판 리스크를 예방한다. 네, 이렇게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해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